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일부터 이제 2단계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확진 100명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 소상공인의 피해,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대책과 내일부터 진행될 국회 대정부 질문 등 전국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정부의 방역 조치 2.5단계 거리두기에서 2단계로 이제 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좀 더 길게 가야 된다고 했지만 또 계속 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너무나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은 특히 이제 감염 학회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소위 3단계까지를 주장했던 그런 강한 입장을 취했습니다만은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방역도 잘해야 되지만 그래도 서민들과 중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경제 분야에 대한 어떤 활성화도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와 같은 그 균형을 좀 잡아갈 필요가 있고 2단계를 시작한 지가 벌써 8월 16일이니까 건 한 달에 조금 못 미치는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총리 말씀하시다시피 좀 사회적 필요도가 높아졌고 또 2.5단계라는 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최종 단계 직전 단계라서 굉장히 높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9시 이후에 거의 뭐 사회 활동을 못 하게 했다든지 또 부분적으로는 실제로 프랜차이즈형 커피숍은 못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번 부분은 그동안에 굉장히 2.5단계에 말하자면 희생 당하셨던 서민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박능우 장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지나치게 말하자면 누르듯이 2.5단계를 강하게 했을 때는 오히려 역으로 이 방역에 대한 국민의 어떤 수용도가 떨어져서 실제적으로 인내력을 말하자면 만들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방역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약간 지금 현재의 트렌드가 그래도 두 자릿수로 간 만큼 한 2주 정도는 좀 국민들이 잘 해 오셨기 때문에 그 수준을 유지하고 이제 그 나아가서는 이제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을 통해서 이제 좀 더 다시 한번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을 비롯해서 조금 더 강화된 것은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5, 60대 이상의 노령 인구의 치사율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2.0 단계로 낮아지지만 지속화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 같습니다. 서민 희생에 대한 배려를 고려해서 2단계로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은 정부 조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불가피한 거죠. 영원히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3단계로 올라가든지 내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3단계로 올라가기에는 방역 지속성 아까 내가 말했던 대로 너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도저히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로 판단을 한 것 같아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보고요. 결국은 지금 뭐 큰 그림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한 매일 지금 언론에 보도 안 됩니다만 10,000명 이상이 검사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지금까지 전체 국민 가운데 200몇만 명이 214만 명인가가 검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22,000명이 확진자가 된 거죠. 그 가운데 약 한 18,000명은 퇴원을 했고 나은 거죠. 그러니까 그 확진됐었지만 퇴원을 하신 거고 4,000명 정도가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한 300 지금까지 한 50여 명이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이제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1월 20일 날 1월 달에 그때 우한 폐렴이라고 처음 닥쳤을 때 그때 공포함에 비하면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제 잘 대응을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치명률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뭐 큰 병이긴 한데 아주 공포스러운 수준 넘어섰다고 보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정부에서 판단할 일입니다만 경제와 방역, 먹고 사는 문제와 이 코로나 간에 이걸 잘 조정해 가는데 요번에 만약에 2단계로 낮췄다가 다들 걱정하지만 추석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5월 달에 왜 이태원에서 있다가 우리가 뭐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쿠폰도 발행해서 놀러 다니라 뭐 외식도 많이 해라 이렇게 했다가 하면 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가 오히려 저는 걱정인 것 같아요. 추석까지 해보고 추석 이후에 다시 결국 이제 방역하고 다시 쪼고 풀었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백신 나올 때까지는. 그래서 세계적인 전문가들 얘기를 보면 백신도 내년 상반기다 아니다 하반기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서는 정부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통제 가능한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그런 걸 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사회적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우리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런 어느 시점에 저는 올 연말이건 내년 초건간에 정부에서 그런 걸 좀 발표해 줘야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방역을 잘 해야 되고 또 동시에 경제도 또 지켜내야 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내린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유행할 때에 또 큰 역할을 한 게 지금 그 광복절 집회였는데요. 또 보수단체가 이번에 개천절 또 한글날의 집회를 예고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없이 지금 집회 자제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요.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방역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광복절에 이어 개천절에도 비슷한 집회를 열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전의 사태로 시간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되찾을 때까지 우리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해야 하는 집회는 진보, 보수, 그 어떤 이념과 성향, 목적을 떠나서도 허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도 지금 집회를 하지 말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난 광복절 집회 때는 뭐 당 차원에서 이렇다 언급이 없었는데 네. 이번에 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최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만 하셨고 예. 또 한편으로는 반쪽짜리 얘기를 하셨죠. 우리가 집회한 건 아니지만 저분들의 목소리는 엄중히 들어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좀 더 명확하게 국민의힘의 방금 이제 김병민 비대위원이 있습니다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강하게 이분들이 광화문 말하자면 개천절 날이나 이렇게 그 한글날에 나가지 못하도록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이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조금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고 또 지방에서 몰려드는 부분도 지금 이제 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뭐 수십 대가 되는 어떤 전세버스가 동인됐는데 예. 아마 이번에는 그렇게 전세버스 동원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많이 뭐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뭐 자유의 표현이라고 얘기해서 모여지는 분들이 모이시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과거처럼 그렇게 대다수의 모임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또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비공식적으로나마 국민의힘 전직 국회의원들도 가시고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복잡 미묘한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좀 단절하는 모습 또 국민 전체의 여론과 시각도 굉장히 차갑게 볼 예. 것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뭐 아무리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있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공리주의적 차원에서 국민 전체의 보건과 안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광복절 집회 전에는 그 통합당이었죠. 당시에는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가 집회를 기점으로 확진자가 나오면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언급을 안 했다가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뭐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죠. 그리고 8.15 집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많이 손해도 받고 오해도 많이 받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 뭐 관련이 그 8.15 집회 다시 되짚어 보면은 두 개 단체에 허락을 해준 법원에서 해주면서 다른 데 가야 될 분들이 다 뭉쳐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또 주력 부대는 어떻게 보면 교회 위주로 돼 있다는 게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의 경험 때문에 왜 보수 야당이 그 금지령을 안 내렸냐 이런 이제 비판에 시달렸던 거죠. 근데 다만 이제 개천절 집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도 뭐 사회적 압력이나 언론의 비판 이런 것 때문에 뭐 집회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추석 다음 날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잘 안 되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 당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직접 나서 갖고 보니까 뭐 두 손 모아 부탁한다. 그 집회를 좀 연기해달라, 하지 말라 이런 거, 집회를 미뤄달라 하는 것. 또 심지어는
절제 있는 분노가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신 거 봐서는 당에서는 정확히 메시지를 낸 거죠. 자제를 호소한 거니까 두고 봐야 될 일인데. 예. 아마 그 야당 입장에서도 고민은 많을 겁니다. 이제 예. 제가 옆에서 지켜보더라도. 근데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개천절 집회를 이야기하면서 3.1 운동에 빗대는 발언을 하면서 사실 좀 논란이 됐어요. 그 발언 좀 듣고 이야기 좀 더 나눠볼게요. 1919년 스페인 독감으로 13만의 우리 동포가 사망하고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진 와중에도 애국심 하나로 죽음을 각오하고 3.1 만세 운동에 나섰던 선조님들이 생각되어 가슴이 뭉클하고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움조차 느끼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바로 이 순간 부디 여러분의 집회를 미루고 이웃과 국민과 함께 해주시기 두 손 모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발언을 놓고서 민주당은 이제 망언이다라면서 일제히 비난을 했습니다. 자, 이 발언의 의도가 뭘까요? 자, 지지율 때문에 이제 원래 보수단체와 선을 그으려 하다가 좀 부담을 느낀 걸까요? 이제 아무래도 뭐 좀 더 순수한 의도로 해석을 한다면 좀 이렇게 상대를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거구파라 할까 태극기 부대라 할까 이런 분들을 좀 당에서 좀 더 오른쪽으로 가신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표명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예.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도 적고 당도 좀 여러 가지 안전하게 그분들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이제 말하자면 이제 상대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마치 그러면 말하자면 그때 3.1 운동에 일어섰던 분들이 현재 강화문에 가시는 분들이라면 그게 대응하는 사람들은 일본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을 대항하는 이 정부의 반정부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정부가 그럼 일본하고 같단 말이냐 이런 어떤 논법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정치권에서의 이제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를 예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의도로만 보더라도 어쨌든 너무 싸잡아서 뭐 자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같은 질문 신성범 전 의원님한테도 아니, 그러니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당신들에게 나라를 걱정해서 광화문에 나가고 집회하는 것까지는 야당 입장에 이해를 한다고 말해야죠. 그런데 좀 그 후과 그러니까 결과까지 감안해서 좀 해달라는 그런 이제 정말 자제를 당부하다 보니까 예. 19년이 3월 운동이 일어난 19년이 마치 스페인 독감이 하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걸 저는 이해를 하고요. 예.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정치에서 당 안에 다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민주당에도 이래서 100까지를 우리가 진보 이렇게 보수로 본다면 예. 민주당도 1에서 50까지 보면은 한쪽에 있는 거고 우리 또 보면은 50에서 100까지 치면은 왼쪽에는 아주 진보 성향도 있고 중도 온건 보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아주 그 태극기 부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정당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게 결국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변해야 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또 대변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정서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제3자들은 왜 안 끊어내냐 그 사람들 저런 해라 하는 이야기를 쉽게 하지만 정당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중심을 안 해겠지만 돼서는 안 돼요.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정당의 등을 돌리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보수의 주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을 끊고 버리고 이런 식의 태도, 정치적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대목이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충정은 이해하지만 우국 충정은 이해하지만 자제해달라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낸 게 아닌가, 목소리를 낸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 예산안, 자, 이번 주부터 닷새가 이제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통신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부터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비대면 재택근무가 있어서 데이터량이 늘고 통신량이 늘었으니까 통신비 2만 원씩 지급한다고 했지만은 정작 국민들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 때문에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의 약 4,640만 명이죠.
혜택이 돌아갑니다. 2만 원씩. 필요한 재원이 9천억 원입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자, 어떻게 보세요? 이게 2만 원 실제로 많은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그런 지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절박한 사정에 있는 분들은 많은 2만 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줄 바에야 그냥 현금으로 아예 2만 원씩 주면 더 그야말로 기저귀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2만 원이라고 하는 성수 효과라는 게 결국에는 통신 3사 한때 가져가는 돈이 되어버리고 통신사로 바로 들어간다는 거. 네, 그런 부분이고 방금 이제 조영 대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정액제 속에서 이미 액수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또 더군다나 4차 말하자면 이번에 추경은 전체 100%가 빚을 지는 국채로 발행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 가는 것은 2만 원인데 전체로 합해 보니까 거의 1조에 가까운 9천억이 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7조 5천억, 4천억을 내는데 실제로 선별 지원한다고 했고 그렇지만 말하자면 소상공인한테 들어가는 게 3, 4조밖에 안 되면서 1조를 그냥 2만 원씩 이렇게 한 사람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보면 뭐 표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초기에 얘기한 것처럼 두텁게 말하자면 3조, 4조 갈 소상공인한테 5조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현재 추경안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은 또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김경수 지사나 또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가 없지 않아 있으니까 추경 과정에서 부드럽게 이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변경시킨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아직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선신성 대책이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래도 2만 원이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4명이면 뭐 8만 원 이런 거잖아요. 한 가족에. 근데 저는 유심히 본 게 이런 데면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제가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번에 이제 그 재난지원금을 흔히들 뭐 그 어떻게 보면 선별이고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는데 피해 입은 사람들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이 원칙이고 했는데 갑자기 왜 2만 원이 통신비 2만 원을 끼어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버릴 수 없어요. 이런 마당에 2만 원 지원하는 게 왜 이렇게 끼어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제가 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별 지원한다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도 아마 정부 여당에서 알았을 거예요. 토론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다 안겨줄 수 있는 게 뭐냐, 실질적으로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핸드폰 요금 뭐 요새 데이터도 많이 쓰니까 이렇게 해서 그게 바로 정책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부 여당의 정책으로 결정된 것 아닌가. 그게 여당 대표 이낙연 대표를 통해서 대통령 앞에까지 가서 발언이 되고 그렇게 대통령께서도 작은 위로와 정성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적극적이다, 진지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뭐 받는 사람들 어떤 분한테는 뭐 큰 돈일 수도 있겠는데 대부분 뭐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저 자존심까지 상한다는 분도 있고 여기다 또 여당 의원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 낫지 않나 이런 말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돈 이렇게 써도 되나? 내가 2만 원 받는 입장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잘못된 사례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4차 추경안 이제 심사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어떻게 바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차 추경안 심사와 동시에 이제 21대 대정부 질문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그중에서도 이 병가를 두고 특혜냐 아니냐, 적법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논란,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약간 어떤 태도의 문제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태도의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정부 질의를 앞두고 좀 그것에 대한 어떤 유념해서 그런지 어떤 일단 그 말하자면 그 유감의 표명 또 그동안에 자기 아이의 문제로 해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본인 스스로도 어쨌든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 이런 그 중립성을 지키겠다라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동부지검에서 그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수사에 속도를 낼 그런 기세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현재 이 수사팀에서 수사 결과들을 빨리 명명백백하게 내고
또 많은 20대를 비롯해서 많은 그 군대에 아이를 보낸 부모들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지지율이 상당히 빠지고 있고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해명할수록 민주당이 이롭다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하자면 대정부 질의에서 뭐 거의 추미애 대정부 질의라 할 정도의 많은 어떤 공격이 예상되는데 그 공격에 대해서 조금 더 여당이 성의 있는 답변 그리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좀 객관적인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내일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처음으로 추미애 장관이 아들 특혜 의혹에 관련해서는 입장을 냈습니다. 입장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들어오기 전에 봤습니다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또 그럼 누가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정부와 여당의 설명을 들어보면 전부 다 이제 규정상 절차상으로 적법했다.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까지 나서갖고 자료를 냈으니까. 국민들이 들어봐도 옛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전에 갔다 온 사람들은 요즘 군대가 참 편하긴 편한갑다라고 하면서도 의문을 갖고 있던 차에 그래 군이 얼마나 더 편해졌기로서는 이렇게 집에 앉아서 과연 저기 휴가를 연장하는 거, 병가를 연장해 준 게 우리 아들도 가능하겠냐, 나도 전화하면 되겠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추 장관은 오늘 안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들 문제 그리고 그 부군 남편이 다 뭐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다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말씀이신데 핵심 사안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됐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밀어놨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자기 결국은 왜 오늘 그럼 이 입장문을 냈을까라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짐작컨대 이런 거예요. 첫째는 지금 추 장관의 눈에는 아마 야당이나 언론 안 보일 겁니다. 첫 번째가 청와대, 두 번째가 여당 내부예요. 여당 내부라 하면 오늘 오후로 예정된 뭐 한다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자기 이야기가 나와서 어떻게 당내에서 그걸 걱정할 테고 또 청와대의 어떤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검찰 개혁의 적임자, 검찰 개혁의 선봉장은 저 추미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지자들한테 강조하는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러다가 이제 내일 이제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있고 하니까 그게 그런 타이밍까지 계산해서 올 내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볼 때 좀 늦었어요. 늦어서 제가 볼 때 이런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렸어요. 추 장관께서 오래 갈 거라고 봐요. 내일 모레 국회에서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목이 해명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자신이 했는지 보좌관 했는지 왜 했는지 언제 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들이 그나마 좀 뭐 편한 부대인 카투사에서도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성명이 없다면 제가 볼 때는 꽤 이 문제는 오래 갈 것 같다. 여권에 두고두고 짐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은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가 좀 나와야지 여러 의혹들이 좀 해명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황희 의원이 이 추 장관 아들의 군휴가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의 이름을 공개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 보셨죠?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은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뭐 종편에서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금태섭 의원도 이렇게 실명 공개는 좀 지나치다 이렇게 비판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현재 말하자면 그 8군 그 사령부의 대표를 했던 대령님하고 신은식 말하자면 의원하고의 관계를 그 말하자면 커넥션을 뭐 추적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소 이제 좀 업무론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25일 날 전화 걸었던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 체크하는 과정에서 이런 실수가 나온 게 아닌가 같습니다. 근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같은 당 동료에서 금태섭 전 의원도 사실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저는 황 의원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추 장관을 지켜야겠다는 게 여권의 일관된 뭐 행동인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도 나서죠, 당도 나서죠. 심지어는 그 아들이나 추 장관이 발언하는 게 아니라 아들 뭐 변호인단이 또 구성돼서 나오죠. 이렇게 온 여권 전체가 어떻게 보면 추미애 지키기에 나선 것처럼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황희 의원이라는 분인데 이게 이제 제3자의 시각에서 보자 이런 거예요. 그 자기 그 뭐 현모 병장이라는 분이 저는 누군지 모릅니다만 어찌됐건 좀 뭐
그 공적인 생각에서 그 옛날에 일을 털어놨던 건데 그걸 단독범이 아니다. 배후가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검찰 개혁을 돈자시키려는 그렇게 무산시키려는 세력하고 그게 뭐 조중동 대표는 보수 언론하고 아마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으니까 단독범이 아니니까 배후도 수사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하시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보면 좀 상식적인 상식과 거리가 멀다. 그래서 여당 의원이긴 하지만 발언을 좀 잘못했다고 잘못한 거고 그다음에 그 전날 이런 국방부의 발표가 있기 전날 민주당과 국방부에서 뭐 당정 협의든 간담회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짜고 했다기보다 이런 거예요. 저도 해봤지만 당정 협의를 하게 되면 아니 국방부에서는 뭐 합니까?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데 이런 거 입장을 좀 내셔야죠. 규정이 뭔지 것도 모르잖아요. 아 그럼 한번 내볼게요. 이 정도로 저는 됐으라고 보는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방부가 국방부 훈령이니 육군 규정이니 다 내서 나온 결론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 가장 중요한 문제. 전화를 했니 안 했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이 국방부가 던져놓으니까 여권 전체가 들어서 추미애 장관 지키기를 하는 거라는 의심만 키웠고 그 중간에 그 중앙에 바로 황 의원이 있었는데 굉장히 오버한 거죠. 예. 자,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 내일 이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면서 또 정치권의 공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